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함께 제라드님 또 셰르님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동료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미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문영 국장님과 저는 많은 교류를 해왔고 또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또 IT 환경을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출장을 가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싱가포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싱가포르에 와보신 분들은 아마 저희가 작은 국가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569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한 74%가 중국인이고요. 나머지 국적을 보면 말레이시안이 한 13.5%가 있고요. 또 인도인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평방킬로미터를 보면 약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한 평방미터당 7,81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을 보면요. 평균적으로는 83.9세, 남성 같은 경우는 81.5세,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86.1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인구 만 명당 의사가 26명이 있고 간호사는 74명, 치과의사는 만 명당 4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는 265명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인구 보급률 같은 경우는 1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술, 예를 들면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하고 있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신건강 계획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한 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 정신건강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일단 하나는 정신건강에 대한 증진, 홍보라고 하는 작업에 집중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적인 멘탈 헬스 케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 병원이라든지 각종 의료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번 홍보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에서 공공교육에서 정신건강을 다루자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통합 정신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트림라인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서 쉽게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극 클럽이라든지 재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메디세이브 같은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구 연령이 70세 이상,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정부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맨파워라고 하는 부분을 잘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65명이 그 심리치료사로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기르는 데까지 저희가 6년이라는 시간을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력 양성에 신경을 쓸 것이고요. 또 네 번째로 정신건강 연구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께서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CMHT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소프트 카피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커뮤니티 멘털 헬스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CMHM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AISC.g라는 곳에 접속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해관계자와 어떤 파트너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오고 있는지, 그래서 지역사회의 케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니어가 있고요. 이건 노령층이겠죠. 그리고 케어기버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간병인이라고 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IC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약자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커뮤니티 인터벤션 팀즈가 있고요. 퀘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ASCI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어를 썼을 때 여러분께서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 그리고 서포트 팀이라고 해서 공공 의식 제고 그리고 스크리닝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정신 건강에 약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약물을 써야 하고 쓰지 않아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 건강 심리학자라든지 카운셀러라든지 OT라든지 이런 간호사라든지 모든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함께 조인해서 활동할 수 있는 코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커뮤니티 인터벤션 팀즈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신 건강에 얼만큼 상태가 어떤지,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0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정신건강 연구를 보면요. 가장 흔한 정신질환들이 나오는데요. 우울장애, MDD가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 남용 및 강박장애라고 하는 OCD가 있고요. 이 세 개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3대 장애였습니다. 싱가포르의 17명 중에 1명은 일생에 한 번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반면에 알코올 남용이라든지 OCD는 한 32명 중에 1명, 33명 중에 1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26세 이전에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시작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이 알코올 남용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13년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OCD라는 9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불안 장애는 6년, MDD는 4년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도움을 구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평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 중에 22.1%가 정신과 의사랑 상담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또 전문 간병인을 본 적이 있다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1.6%는 카운셀러, 18%는 GP, 12%는 종교적이고 또 영적인 치료를 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7명 중에 1명은 일생 동안 뭔가 기분 불안 장애, 알코올 장애를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너무 놀랍지 않으시겠지만 MDD, 알코올 남용 그리고 OCD가 싱가포르의 3대 정신장애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MDD, 우울장애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하죠. 16명 중 1명이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걸 앓는 것으로 흔하고 또 알코올 남용과 OCD는 각각 24분의 1, 28분의 1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치료 격차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한 사람들 중에서 치료 지연 때문에 즉 11년 정도의 OCD가 있는 사람들, OCD의 치료 기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 그 뒤를 이었고 그리고 알코올 남용이 그 뒤를 이었고요. 4년이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시작된 이후로 1년 이내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42.3%가 정신과 의사한테 도움을 받고 그리고 36.5%가 상담사의 도움을 받고요. 또 26.2%가 심리학자한테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20%가 일반적인 GP, 일반의나 가정의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병률이 한 2.3%가 됐고요.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정신분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정신병적 장애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병률 측면에서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희가 지금 자살률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가 또 홍콩이나 다른 국가들이 자살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인 인구 중에 7.8%가 일생의 어떤 시점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살 계획을 실제로 한 사람은 한 1.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생각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1.4배 높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에 비해서 18세에서 34세의 청소년에서 한 3.6배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 생각을 한 거는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기혼자라든지 아니면 이혼하거나 별거한 사람에 비해서 각각 1.8배 또 3.6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혼자나 이혼이나 별거를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오명으로 가볼까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싱가포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10명 중에 7명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낙인이라든지 차별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이 정신건강 상태가 병이 아니고 자제력이나 의지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10명 중에 5명이 이상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살기 싫다. 그리고 근처에 살거나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욘 더 라벨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2018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러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사토리 교수님 옆에 계신 여성분도 계시고요. 이분은 싱가포르 대통령이십니다. 하라마야 대통령이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대통령도 참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저희 이영문 좌장님과 또 교수님께서 함께 컨퍼런스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건강 리소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공 및 민간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 치료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저희 리소스 자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웹사이트 제가 링크를 놨습니다. ncss.gov.sg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신 질병인지 또는 정신건강 문제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피어 서포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PSP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해서 다른 MH 조직, 정신건강을 다루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지원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 자기가 치료를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공유를 하면서 타인들의 회복 여정을 지원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신건강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23일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한에서 온 관광객이 코로나19 환자로 판별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사실 록다운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일시 중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또 마스크를 시작을 한 게 한 4월 14일 정도부터였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원래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만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이 되었었고, 이제 저희는 제로 바이러스 어프로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함께 살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는 코로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취약계층,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노인, 이런 사회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위기를 겪고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팬데믹 퍼티그, 팬데믹 피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팬데믹 조치 때문에 지쳐가지고 공중보건 관행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이 정부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당국이 경고를 해도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리고 또는 정부의 권고가 불신하기 때문에 이 팬데믹 파티그라고 하는 피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중보건 조치가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칠 수가 있는데요. 이 피로감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은 사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피로를 더욱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증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절된 느낌. 이것은 당연히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 멘털 헬스 정신건강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 싱가포르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 그 영향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요. 2021년 7월의 수치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452명의 자살이 보고가 되었어요. 이것은 2019년에 400건에 비해서 13%가 증가한 수치고요. 201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 사망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인구 10만 명당 8.88명, 그리고 2019년에 비해서 0.88명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세에서 29세 청소년, 그리고 30세에서 59세 중장년층 자살 사망을 보면 2019년 대비 7%가 증가를 했고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54명입니다. 네, 이 코로나 기계 때문에 오히려 그 정신기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뉴스를 쭉 보고 계시다면 아셨을 수도 있는데요. 16살의 학생이었는데요. 그 16살의 학생이 13살의 학생을 사망하게 한, 살인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새로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종이 울리는 계기가 저희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정신 건강 전문가로서 또는 지지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전체 인구의 정신 건강 문해력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신 건강 이해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정신 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걸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스북 강의라든지 뭐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저희가 타겟 그룹들을 통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대부분의 중국인이지만 말레이인도 있고 또 인도인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문화들을 잘 수용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인지했을 때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어떤 질병이 있을지를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재해가 또는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워라밸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삶과 일의 균형, 그리고 또 직장의 동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교류가 없고 그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더 어떻게 보면 워라밸을 잘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보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단 일을 하고 직장에서 가서 집에 가서 쉬면 됐는데 이제는 모두 디바이스나 기술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낙인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바로 증거 기반의 낙인 그리고 차별 감소 활동들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행동 변화가 촉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마다 특정 예를 들면 일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하는데요. 근데 그 홍보 일자가 끝나면 모멘텀이 확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그리고 전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개별 건강, 사회적 관리에 대한 통합 접근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체 건강, 또 정신 건강, 또 돌봄 서비스 같은 거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통합 1차 진료 의사에 대해서도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퍼센트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한 20% 정도가 1차 의한테 정신 건강 문제를 상담받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차 의료에서도 정신 건강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 개입 프로그램 개방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평생 과정 프레임워크 구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20년 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 분열증을 이룰 수 있는 발달 요인들을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조기에 개입을 해야 되지만 이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개입을 해서 표적화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체적인 타겟티드된 표적 치료, 표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특히 이런 유병률이 높은 분들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정신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봄을 주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의료적인 징후나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교육 플랫폼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T와 디지털화를 활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언어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모든 연령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단체랑도 함께 활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체적인 통합적인 개인적인 것으로는 모두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정신적인 또는 종교적인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업스트림에서의 내용과 추가적으로 저희는 뭔가 제한된 금전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 치료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할 것인가, 접근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봐야 하고요. 또한 의료적인, 사회적인 서비스 간의 통합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예산과 지원을 쏟아서 건강을 잘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치료의 합리적 비용과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권익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일 이 환자를 잘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료 종사자, 사회봉사 종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익신장이 중요하고요. 또한 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더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용을 한 상태 이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뭔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고용이 된 상태라고 하는 부분도 절대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분 정도 쓴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